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얻은 게 전혀 없지만 장기적으로 위대한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틀 연속 회동한 데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과도 만났습니다. 경선 이후 분산된 표심을 잡기 위해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원래 그렇게 서로 다투면서 또 사랑을 깊이 하는 겁니다. 대선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두 번째 순서. 오늘은 안철수 후보의 핵심 교육 공약을 검증합니다. 안 후보가 말하는 초중고 학제 개편이 실현 가능한지 분석해봅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 후보 아들이 당시 제출한 이력서와 공모전 수상 시점이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코너에서 자세히 따져봅니다. 현대 기아차에 장착된 세타2 엔진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됩니다.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그랜저와 소나타, K7, K5 등 5개 차종 17만 대가 대상입니다. 미국에서도 130만 대가 리콜될 예정입니다. 검사장의 친동생이 형을 내세우며 사기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금 탈루 피의자에게 검사장인 형의 도움을 받게 해주겠다며 2천만 원을 받았는데 공소장엔 검사장 관련 내용은 모두 빠졌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치매 위험은 물론 유방암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새로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마다 조직이 촘촘해져 종양 발견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에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첫날 보란 듯이 시리아를 응징했습니다. 미국은 알 아사드 정권 축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10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분기별 이익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것으로 반도체가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향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난 겁니다.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논의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북한 문제에 대한 역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일삼던 트럼프 대통령은 손님 배려 차원인지 위대한 관계를 기대한다는 덕담으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은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소유의 호화 리조트 마라라고 현관에서 시진핑 주석을 맞이했습니다. 두 정상은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한 뒤 대화를 나눴는데 예상보다 길어져 환영 만찬이 늦춰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뼈있는 농담을 던집니다. We've had a long discussion already, and so far I have gotten nothing, absolutely nothing. 이어 곧바로 위대한 관계를 만들자는 덕담으로 분위기를 띄웁니다. I think long term we're going to have a very, very great relationship, and I look very much forward to it.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하겠다던 후보 때 말과 달리 만찬 테이블엔 스테이크와 와인이 올랐습니다. 만찬 분위기는 서로에 대한 탐색전 속에 일단 훈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회담장으로 가는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북 독자 행동을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했고 틸러슨 국무장관도 거들었습니다. And we're hopeful that China will find ways to exercise influence over North Korea's actions to dismantle their nuclear weapons and their missile technology programs. 두 정상은 잠시 뒤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과 통상, 환율, 남중국해 문제 등 핵심 현안을 놓고 담판을 벌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아직은 만찬장 덕담만 나왔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북한과 미중 무역을 섞어서 다루겠다. 모든 현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줄 건 주고 또 받을 건 받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관심이 갑니다. 이어서 정화석 특파원입니다. 플로리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어떤 행동을 하길 바라냐는 기자 질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얘기를 먼저 꺼내더니 무역과 북한 문제를 섞어서 다루겠다고 말합니다. The other thing, of course,
somehow they will mix. They really do mix. 무역과 북한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중국과 빅딜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보복 관세 철회 같은 당근을 주거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식의 채찍을 들어서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적극 나서도록 한다는 겁니다. 중국도 북중 간 은행 거래와 관련해 어느 정도 양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무역 지렛대가 아니라 미국 경제를 위해 북한 지렛대를 쓰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회담의 핵심 의제로 무역을 북한에 앞세웠습니다. High on the list of our priorities is an economic relationship that is fair on both sides. 이 모든 게 상대방을 흔드는 협상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으로 단련된 최고의 협상가와 정치로 뼈가 굵은 정치구단의 담판 결과는 당장의 명시적 발표가 아니라 양국의 사후 조치를 통해 서서히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대선 소식입니다. 오늘도 선거전은 갑자기 떠오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변수 삼아 돌아가는 모양새였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경선에서 맞붙었던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을 만났습니다. 얼싸안기도 하고 좋은 말도 주고받았는데 안희정 지사에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넘어간 중도 표심을 되찾자는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충남지사 관저에서 저녁을 함께했던 문재인, 안희정 두 사람이 오늘 다시 만나 얼싸안았습니다. 문 후보는 안 지사의 가치와 정책이 다르지 않다며 한 팀임을 강조했습니다.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라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작전 같아요. 그 부분은 이 문재인의 공약으로. 안 지사도 문 후보의 비전에 공감한다면서 경선 과정에 앙금은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원래 그렇게 서로 다투면서 또 사랑을 깊이 하는 겁니다. 문 후보는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최성 고양시장까지 경선 후보 4명이 모두 모여 화합의 술잔을 기울입니다. 특히 당내 경선이 끝난 뒤 안철수 후보로 옮겨간 안희정, 이재명 지지표를 되찾으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선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놓고 잡음이 나왔습니다. 김영주 최고위원이 추미애 대표의 인선에 반발해 회의 도중 뛰쳐나갔습니다. 의견이 최고위하고 대표하고 달라서 오해하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나왔고. 민주당은 안희정 캠프에 속해 문재인 캠프와 충돌했던 박영선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발표했지만 박 의원은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제발로 찾아온 중도 표심을 그냥 내버려둘 리가 없겠죠. 안 후보는 신병교육대를 방문했습니다. 연 이틀 안보를 이슈로 잡아가면서 중도 보수층을 향해서 안정감을 과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당의 사드 관련 입장을 바꿀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격훈련 체험에 나섰습니다. 군 장비들을 살펴보고 병사들에겐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현충원 참배 때 병사 묘역부터 찾은 것처럼 군의 아래로부터 그리고 기초부터 튼튼한 안보를 역설했습니다. 상급 부대나 또는 기관을 방문하는 것보다도 전투력의 핵심인 하급 부대를 방문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을 둔 자강 안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당론도 찬성으로 바꾸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대선 후보 중심으로 해서 당이 선대위 중심으로 재편될 겁니다. 여러 가지 가진 생각들 밝히고 설득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후보 확정 뒤 자신으로 대거 이동한 중도층과 보수층의 지지를 탄탄하게 다지겠다는 포석입니다. 사드 배치 입장을 바꾼 것도 당선되면 북한보다 미국 먼저 가겠다고 한 것도 안보 문제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안정감 있다는 걸 부각하려는 의도입니다. 안 후보는 오후엔 사립대 총장들과 만나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모레쯤 선대위 구성을 발표하고
본격 선거운동 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범보수 후보들은 나란히 안 후보를 향해서 공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역은 안철수 후보의 안보 자강론입니다. 문준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안 후보가 속한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DJ의 햇볕 정책 계승자여서 안보관이 보수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국민의당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호남민주당 이중대입니다. 호남 이중대인데 결국 이게 대선 끝나면 그 당은 합쳐질 겁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공격 지점도 안 보였습니다. 북한에다가 뭐 풀어주고 그거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당 이런 사람들한테 국가 안보를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안 후보가 당선되면 DJ 정부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대표가 상황 노릇을 할 거라며 안 후보의 안보 자강론은 보수 코스프레라고 공격했습니다. 무서운 분이지. 뒤에서 모든 것을 오퍼레이트하고 밖으로는 안 나오시는 거 보면 무서운 분이지. 안철수 뒤에 박지원이 있습니다. 그 박지원이란 분은 대북 송금 사건의 주범으로 감옥에 살다 나온 사람인데 내부적으론 선대위 체제 정비도 서둘렀습니다. 한국당은 천안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 군측단장을 맡았던 박정희 전 육군대장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바른정당은 부산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연대에 이어 포항에선 당원 교육을 실시하며 영남권 민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안철수, 양진영 간의 공방은 검증 차원을 넘어서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부산 경선이 치러진 지난달 28일 선관위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투표를 마친 사람들이 차례로 버스에 오릅니다. 마을 회관으로 돌아와선 함께 도시락을 먹습니다. 광주에 이어 부산에서도 국민의당 동원 경선 의혹이 포착된 겁니다. 민주당은 즉시 포문을 열었습니다.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만 합니다. 아니 누구를 위한 불법 동원입니까? 그런데 유체 이탈 화법을 쓰시면 되겠습니까?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당도 위원회를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문 후보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불법 채용됐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불법 동원이 확인되면 징계하겠다면서도 문 후보 측이 문재인 대세론이 무너지자 네거티브에 올인하고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를 적폐 세력으로 몰았다며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국민은 적폐 세력이라고 한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비전과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네, 정치부 정유미 기자와 함께 대선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여론조사 새로 나온 것도 보니까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였더라고요. 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 발표됐는데요. 오자구도 속에서 문재인 38, 안철수 35, 홍준표 7, 유승민 4, 심상정 3% 순으로 나왔습니다. 네. 같은 기관의 지난주 조사랑 비교를 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가장 많이 1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네. 이 오자구도가 좀 확정이 되면서 이 중도 보수의 표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몰렸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 이게 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그 문제가 되겠네요. 네,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중도 확장이 급선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희정 지사를 연일 찾은 것도 이 안 지사를 지지하던 이 중도 표심을 좀 끌어오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그렇겠죠? 또 여론조사 하나 또 지표를 보시면은 이 안철수 후보는 호감도가 58%, 비호감도가 35%인데 반해 문재인 후보는 호감도가 48, 또 비호감도도 46%가 나왔습니다. 네. 이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좀 이 비호감도가 좀 높은 건데 어떤 기존의 적폐 청산, 정권 교체 외에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좀 이 중도 진영의 표심을 좀 끌어오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물론 고무돼 있겠죠. 네, 물론 지지율 상승 반갑기는 하겠지만 이게 안철수 후보 측 스스로도 이 예측보다 한 1주 정도 빨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만큼 이 공세도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공세 얘기하자면은 문재인 후보 쪽뿐만이 아니라 보수 후보들 쪽 공세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네. 좀 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보수 진영은 자신들에게 와야 할 표심이 좀 안철수 후보가 다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에 대한 공세를 좀 크게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진영에서는 안 후보가 이 보수처럼 행동을 하지만 이 DJ 햇볕 정책의 계승자인 박지원, 또 정동영, 천정배 의원이 있는 이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 후보다 이걸 집중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 후보는 이런 좀 공세를 이겨내고 이 더 나은 국가 비전을 보여주냐, 또 이 안정감 있고 좀 미래를 지향하는 후보라는 거를 좀 더 부각을 해야 한다. 이게 과제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을 검증하는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교육 공약입니다. 핵심은 552 학제 개편안인데 문제점은 없을지 정영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안철수표 학제 개편안은 현재 초중고 633제를 552제로 바꾸는 겁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가능해지고 사교육비가 혁명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취학 연령도 바뀝니다. 초등학교 입학 만 5세, 고등학교 졸업 만 17세로 한 살씩 앞당기는데 시행 첫 해는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가령 2019년에 시행할 경우 만 5세인 2013년생과 만 6세인 2012년생은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92만 명은 대학 입시, 나아가 취업 경쟁도 같이 하기 때문에 당사자나 학부모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안 후보 측은 문제점은 인정하면서 학교와 교사 확충, 대학 입학 정원의 일시적 확대 등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는 불과 1년 전 당의 공약과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수시 전형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며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 비중을 크게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전형 방법, 종류를 단순화하고 사회적인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쪽으로. 반면 대선 공약은 수능은 자격고사화해 사실상 선발 기준에서 제외하고 학생부, 입학사정관제, 면접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입시는 학생부 전형과 유사한 형태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시정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요. 또 안정성이 중시되는 교육 정책을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 후보 측은 총선 공약은 단기 정책이었고 대선 공약은 학제 개편을 전제한 장기 정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 후보 아들이 당시 제출했던 이력서가 새로운 논란을 낳은 겁니다. 오늘은 문 후보 캠프가 공식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자세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세영 기자, 네. 문재인 후보 아들이 채용 당시 냈다는 이력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이력서를 서류 접수 기간을 지나서 낸 게 문제다 이런 얘기죠? 네, 지금 이력서의 경우에는 제출 시기 그리고 내용 이게 둘 다 지금 논란입니다. 네. 문 후보의 아들이 2006년 말에 고용정보원에 입사할 때 응시원서라는 걸 냈고요. 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력서라는 걸 냈습니다. 네. 근데 이력서 내용 중에 2006년 12월 21일 날 광고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고 기록이 돼 있었거든요. 21일이요? 네, 근데 당시 서류 접수 기간이 언제까지였느냐? 한참 앞선 12월 6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네. 상당히 좀 이상하고 또 민감한 문제여서 저희가 문 후보 측에 해명을 요청을 했었고요. 예. 지난달 30일에 첫 번째 해명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이력서 접수는 12월 6일까지 되는 건데 네. 12월 21일에 상 받은 게 6일까지 접수된 이력서에 들어있다. 이거는 네. 이상하다 이런 얘기네요. 예,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문 후보 측은 그 당시 첫 번째 해명에서 문 후보 아들한테 이제 직접 확인을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후보 아들 본인이 직접 이 사안을 명료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당시 서류 접수 기간인 12월 6일 전에 이력서를 냈고 광고 공모전 주최 측에서 상 받는다는 거를 미리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럼 공모전 시상식은 언제였습니까? 당시 시상식이요. 12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 기간은요. 고용정보원의 서류 접수 기간인 6일 다음 날, 그러니까 7일부터 20일까지 심사를 했던 겁니다. 그 심사 자체가 서류 접수 마감 이후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명대로라면 심사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수상이 결정됐던 거고 그걸 또 미리 알려줬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공모전 주최 측에다가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고 미리 알려준 적이 없고 심사 기간이 끝나갈 때쯤, 그러니까 12월 16일쯤에 수상한다는 거를 알려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답이 나오고 나서 문 후보 측의 답변이, 해명이 좀 달라진 게 있죠? 네, 그 며칠 전에 이력서가 공개되면서 보도가 계속되니까 문 후보 측이 지난 4일에 저희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 해명을 하기를 응시 원서는 원서 접수 기간, 그러니까 6일 전에 낸 게 맞지만 이력서는 최종 합격된 뒤에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27일이나 28일쯤에 합격 통보를 받았고 그때 이력서를 내라고 하니까 앞서 한 일주일 전쯤에 받은 시상식 때 받은 상을 기록해서 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이력서는 원서 접수할 때 내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내는 이력서라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문 후보 측의 박광온 대변인도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요. 당시 채용 공고를 보면 응시자 제출 서류에 응시 원서는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력서는 일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시 원서의 뒷면을 보면 이력서 형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응시 원서를 내는 게 이력서를 내는 효과랑 같았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리고 12월 27일, 그러니까 취업이 확정된 이후에 이력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내라고 해서 낸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보다 앞서 받은 상을 기록해서 냈다, 이런 해명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으면 별 의혹이 제기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입장이 바뀐 이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네,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거는 문 후보 아들 본인에게 확인했다, 또 본인이 명료하게 기억을 했다, 12월 6일 전에 이력서를 냈다, 이 첫 번째 해명은 그럼 뭐냐는 겁니다. 또 고용정보원 측의 입장은요, 2006년 채용과 관련해서 이 내부에서 최종 결과 보고서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문 후보의 아들이 최종 합격 뒤에 이력서를 제출한 게 맞다,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록 좀 보자고 했더니 고용정보원 측은 별다른 이유는 없이 공개는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 후보 캠프가 오늘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몇 가지 바로잡을 게 있다라고 얘기한 게 있던데 그것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문 후보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있을 때 휴직을 하고 미국 기업에 불법 취업했다, 이 주장은 허위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 후보의 아들을 특혜 취업을 시켜주고 2012년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갑에 공천을 받은 뒤에 사퇴했다는 주장, 이것도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조산과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유방암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새로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10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건데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9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1년 전보다 48%나 급증한 수치로 분기별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통상 반도체와 모바일 기기 비수기인 1분기에 영업이익이 9조 원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매출은 50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런 1분기 깜짝 실적의 배경은 반도체 부문의 호황입니다. 반도체는 지난해 3분기 이후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D램 시장의 절반,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물 인터넷과 4차 산업혁명이 확산이 되면서 중국 및 애플의 스마트폰의 용량이 고용량으로 전환이 되면서 하반기의 매출과 이익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1분기 깜짝 실적에 이어 2분기 전망은 더 밝습니다. 지난해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로 부진했던 스마트폰 사업부도 갤럭시 S8 출시와 함께 실적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오는 21일 공식 출시될 갤럭시 S8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백에 따른 대기 수요가 몰려
올해 5, 6천만 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호조에 갤럭시 S8 매출이 가세되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지난 2013년 3분기에 10조 1,600억 원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현대기아차의 그랜저와 소나타 K5를 비롯해서 세타2 엔진을 탑재한 5개 차종 17만 대가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드러나서 리콜됩니다. 미국에서도 무려 130만 대가 대상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현대기아차의 2000cc급 차량에 주로 장착된 세타2 엔진입니다. 현대차가 자체 제작했는데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한 제품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마찰열로 인해 엔진 소음이 커지고 심하면 불이 나거나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신고 들어오면은 전부 그래야기다. 요즘 그걸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급기야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고 제작 결함을 확인했습니다. 세타2 엔진의 일부 부품에서 구멍이 매끄럽게 가공되지 못하고 오일홀이 막히면서 엔진이 소착되는 결함이 이번 리콜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그랜저와 소나타 등 5개 차종 17만 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사를 한 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한해 엔진을 교체해주는 방식입니다. 현대차는 또 미국에서도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해 130여만 대를 리콜합니다. 대상 차종은 소나타와 K5, 스포티지 등 5개 차종입니다. 다만 엔진 부품의 표면이 균일하게 가공되지 않아 소음과 진동이 심하게 발생한다는 불만에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의 리콜 사유와는 다르다고 현대차는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9월에도 미국에서 세타2 엔진 결함으로 소나타 47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잔혹하게 살해한 10대 소녀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전 초등학생 하교 시간, 살인, 엽기 같은 단어를 검색했고 범행을 조현병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17살 A양은 범행 직전 공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 초등학생의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주간 학습 안내서를 통해 피해 학생의 하교 시간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양은 피해 학생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배터리가 없어서 집 전화를 쓰게 하려고 데려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휴대전화가 켜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바탕으로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단시간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집으로 유인하여 살인 및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A양이 평소 살인 등 잔혹한 내용의 매체에 심취해 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평소 쓰던 컴퓨터에서 살인과 엽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기록이 나왔고 시신을 훼손하는 내용의 드라마나 소설책을 본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앞서 A양이 수년 동안 조현병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됐지만 경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미뤄 조현병과 연결짓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양에 대해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형광물질을 입힌 초미세먼지를 들이마신 뒤 촬영한 영상입니다. 먼지가 온몸으로 퍼진 걸 볼 수 있죠. 이런 초미세먼지가 조산과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는데 유방암의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새로 나왔습니다. 연중기획 공기는 생명이다. 최희성 기자입니다. 31살 김선영 씨는 치밀 유방이란 진단을 받은 뒤 매년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조직이 촘촘하고 단단한 치밀 유방의 특성 때문에 종양 발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치밀 유방은 종괴가 잘 안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정기검진을 이제 매년 1년마다 받고 있기는 하고 그리고 자가검진도 매번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방에 종양이 있으면 엑스선 검사에 종양이 하얗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단단한 섬유 조직이 많은 치밀 유방의 경우 전체가 하얗게 나타납니다. 종양이 있어도 엑스선 검사로는 발견이 쉽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치밀 유방의 경우 암이 늦게 발견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초미세먼지가 이런 치밀 유방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대 연구팀이 거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치밀 유방의 관계를 조사했더니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마이크로그램이 높아질 때마다 치밀 유방이 될 가능성이 4%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은 유방 조직 내 어떤 변화를 주어서 이런 조직의 변화가 치밀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치밀 유방이 의심되면 엑스선 검사뿐 아니라 초음파 검사를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이런 미세먼지는 대부분 나라 밖에서 넘어오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발생지를 추적해 봤더니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미세먼지가 무려 76%로 조사됐습니다. 남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76%가 모두 중국에서 넘어온 걸로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76% 중에는 북한이나 몽골에서 넘어온 미세먼지도 있습니다만 역시 대부분은 중국에서 온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올 들어 서풍이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먼지가 넘어오기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얼마 전에 환경단체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아황산가스 피해 입은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42만 달러 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긴 한데요. 그 이후에 국제법이 국가가 예방 의무를 다하면 국가 차원의 배상 책임은 면제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소송은 쉽지 않다 하셨는데 그렇다고 미세먼지 중에 중국발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무 말 못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소송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국가 간 협약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미세먼지 얼마나 줄이겠다 그런 약속을 받아내는 건데요. 다른 미세먼지 피해 국가인 일본, 러시아와 공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그 미세먼지 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우리나라에 인접해 있는 산업단지들이 신설되거나 노후화된 지역에는 미세먼지 영향 평가를 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미세먼지 기준이 우리나라, 중국, WHO 다 제각각이거든요. 우리 기준을 WHO 기준에 맞춰 강화하는 것도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청 지검장의 친동생이 사기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검장인 형의 도움을 받게 해주겠다며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인데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소장에서 지검장 관련 내용은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유명 치과병원 체인을 운영하던 김모 원장은 3년 전 세금 60억 탈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48살 A씨를 소개받았는데 다름 아닌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청 지검장의 남동생이었습니다. A씨는 구속될까 봐 걱정하는 김 원장에게 지검장인 형을 들먹이며 안심시켰습니다. 형이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형하고 저하고 사업적으로 많이 얽혀있다는 걸 알아요. 저는 갖다가 보호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는 지검장인 형을 위해 쓸 돈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요구했고 김 원장은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저 형님이 기자한테 협박당하고 있다. 돈 안 주면은 형님이 큰일 날 수 있다. 저도 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김 원장은 구속을 피하지 못했고 A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검장인 형을 내세운 점을 인정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석 달 만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필요하다며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필요하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경찰에서 사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우에 검찰에서 증거 능력이 없는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사이 지검장이던 A씨의 형은 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담당 수사검사가 한 차례 바뀐 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야 A씨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공소장에 지검장 관련 내용은 모두 빠졌습니다. A씨는 과거 사기 혐의로 2차례 처벌받았고 지금도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필요했고 A씨가 형을 내세워 김 원장에게 돈을 빌린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검장은 남동생과는 오래전 인연을 끊었고 관련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3기의 재판이 될 거라고 예고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인단 8명이 출동했고 특검 측에서도 7명이 재판에 나왔습니다. 방청석은 150석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지켜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깔끔한 차림에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탓인지 연거푸 종이컵에 물로 목을 축였고 입술 보습제를 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재판의 의례적인 절차인 특검의 혐의 요지 설명과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에서부터 양측은 불꽃 논쟁을 펼쳤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처음으로 재판에 직접 나와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꼬집었습니다. 양재식 특검보는 이 사건 피해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삼성의 주주들이라며 삼성은 최순실과 같은 배를 탄 공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70쪽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을 1시간 반가량 진행하며 뇌물, 횡령, 재산국외 도피, 위증 등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애초에 없었고 모두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었으며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지원은 대가를 바라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예단에 기반을 두고 추측과 비약이 가득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부터 증거조사에 들어간 재판부는 앞으로 증인신문 등을 석 달쯤 이어간 뒤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측에 대가성 있는 지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기업 수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더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병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비공개로 소환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번엔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오늘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신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지원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은 70억 원이 뇌물인지 따졌습니다. 이 돈이 잠실 롯데타워 면세점 사업 재허가 등에 대한 대가인지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걸 우려해 돈을 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SK 롯데에 대해 강요의 피해자로 볼지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 소환 조사를 끝으로 다른 대기업으로 더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대신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부턴 이원석 특수일부장을 박 전 대통령 옥중 조사에 투입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본격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내일 한웅재 형사 8부장이 조사한 뒤 다음 주부터는 이틀에 한 번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라고 수사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입니다. 사정거리 최대 1,500km, 중거리 순항 미사일로 비행 고도가 낮고 표적을 우회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방공망을 피하기 쉬워서 이라크전에서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는데 오늘 미국이 시리아에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전격 발사했습니다. 화학무기를 쓴 아사드 정권을 응징한 건데 미중 정상회담 첫날 이뤄진 공습이라 그 의미가 예사롭진 않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지중해 상해 미군 군함에서 하늘로 솟구치는 토마호크 미사일. 목표는 시리아 정부군의 알샤이라트 공군기지입니다. 사흘 전 민간인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투하한 시리아 군용기가 출격한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찬 직후 군사 공격을 지시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National security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o prevent and deter the spread and use of deadly chemical weapons. 미국은 알-아사드 정권의 축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With the acts that he has taken, it would seem that there would be no role for him to govern the Syrian people. 때문에 공습은 예고됐지만 미중 정상회담 기간을 선택한 것은 북한과 중국까지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에는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중국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라는 압박을 보냈다는 해석입니다. 시리아 군 당국은 이번 공습으로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의 동맹인 러시아에 공습 사실을 미리 알렸지만 러시아는 주권 국가에 대한 침공이라며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시리아 내전 사태에 한 발 물러서 있던 미국이 이번 공습으로 본격적인 개입에 나서면서 시리아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재건축 아파트값 강세에다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서울의 아파트값이 12주 연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시중금리 상승 추세를 보면 오름세가 지속될지 아직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한강과 바로 인접한 동에 112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최근 23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석 달 전에 비해 2억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3.3제곱미터당 가격이 7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평당 1억까지도 일단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좀 갖고는 있어요. 서울 아파트값이 12주 연속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난해 11월 부동산 규제 이전 가격을 뛰어넘었습니다. 내년부터 부활되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 진행이 빨라진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이 컸습니다. 봄 이사철 실수요까지 가세하면서 특히 소형 평수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기자들은 있는데 매물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단정하기엔 변수가 많습니다. 시중금리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데다가 차기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도 여전하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 새 아파트 입주가 몰리는 곳은 가격이 떨어지는 등 주변 상황에 따른 가격 차별화도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는 작업이 늦어지는 가운데 우선 미수습자 수색을 위한 사전 조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세월호가 옮겨진 뒤 처음으로 내부 진입이 이루어지면서 미수습자 수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선체 정리를 맡은 코리아 살베지 인력 4명이 창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미수습자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세월호 뱃머리 좌측 4층입니다. 이들은 본격적인 선내 수색에 앞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1차 진입을 해서 3m까지 접근 가능성을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10번 정도 하면 30m까지 유관 조사가 되겠고요. 선체조사위원회는 본격적인 선내 수색을 위해 일단 3개조를 투입하고 로봇캠이나 드론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협의 중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를 위한 선체 외관 검증도 실시됐습니다. 항해와 기관 전문가 2명이 반잠수선에 올라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세월호 육상 운송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3차 테스트는 내일 이뤄집니다. 특수 운송 장비 모듈 트랜스포터 120대가 추가돼 모두 600대로 세월호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운송 장비와 세월호의 무게 중심을 재조정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끝난다면 이르면 모레 세월호의 육상 거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이강입니다. 8시 뉴스에서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과 대안을 모색하는 보도를 연속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간호와 간병을 책임지는 서비스에 대해 점검해봅니다. 정부가 이런 간호간병 통합병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어머니 시원하시죠? 환자의 머리를 감겨주고 꾹꾹 씹으세요. 식사도 도와주는 건 보호자나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입니다. 가까이에서 간호할 수 있게 그 병실, 조병실 앞에서 간호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24시간 간호와 간병을 책임지는 병원에서는 간병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죠. 안 그러면 산소는 못 보고, 손자를 못 보고 손자를 데려가라고 해야지. 하지만 지방이나 중소병원은 이 서비스를 도입할 엄두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간호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이나 대형병원 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최근에 응급의료 기관들이 폐쇄되는 그 지역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간호간병 통합병상의 약 60%가 수도권 병원에 쏠려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은 다 초고령 사회예요. 초고령 사회 되면
가족 자체가 날 돌볼 사람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게다가 치매 환자 등의 간병 서비스는 시범 사업 계획도 짜지 못했습니다.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사실은 급성기 모델이에요. 중장기적인 환자들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대상은 아닌데 복지부는 올해 안에 참여 병원을 1,000곳까지 늘리려던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간호사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겁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이 27년 만에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 대결을 펼쳤습니다. 북한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과 전력 열세에도 값진 무승부로 아시안컵 본선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대결을 앞두고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김일성 경기장엔 북한 관중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하나의 민족의 구성원으로 살아온 이러한 선수들이 아닙니까? 2시간 전부터 와 있었는데 그때부터 여기가 그저 온통 인산이네였고 5만 관중이 가득 들어찬 가운데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개항됐고 평양에서 다시 한번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청난 함성 속에서 남북 대결은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전반 5분 김정미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막는 과정에서 북한 선수와 충돌해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선제골은 북한이 넣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 북한 성향심의 골이 터지자 경기장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기죽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후반 30분 장슬기의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를 막고 극적인 동점골로 이어지며 1대1로 비겼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 거둔 값진 무승부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얼싸안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 반면 북한 선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장소에서 골을 넣었다는 게 정말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추억? 그런 소중한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이 무승부로 끝나면서 이제 아시안컵 본선행 티켓은 골득실 차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은 2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골을 넣어 북한을 제친다는 각오입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최고 권위의 마스터스 골프에서 조던 스피스가 2년 연속 쿼드러플 보기에 참사를 겪었습니다. 첫날 강풍 때문에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김영성 기자입니다. 조던 스피스는 지난해 선두를 달리다 아멘 코너 12번 홀에서 2번이나 공을 물에 빠뜨리며 네타를 잃어 2년 연속 우승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올해는 첫날 파5 15번 홀에서 발목을 잡혔습니다. 98야드 웨지샷이 강한 앞바람에 밀려 그린 앞 물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퍼트 난조까지 겹쳐 결국 9타 만에 홀아웃하고 쿼드러플 보기의 악몽을 되풀이했습니다. 스피스는 그래도 남은 라운드에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3 over is totally not out of it whatsoever because it looks like it'll be somewhere in the single digits that wins this tournament. 세계 랭킹 52위 찰리 호프먼이 강풍 속에서 7언더파를 쳐 4타 차 깜짝 선두에 나섰고 이 대회에서 3번 우승한 필 미컬스는 긴 이글 퍼트를 선보이며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1위 더스틴 존스는 허리 부상으로 결국 기권했고 2위 로리 맥킬로이는 공동 12위에 자리했습니다. 김시우는 3오버파 공동 41위로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출발을 보였고 안병훈과 왕정훈은 컷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2라운드에도 오늘처럼 강풍이 예보돼 순위표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거스타에서 SBS 김영성입니다. 오늘은 마치 5월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따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주말도 날은 참 좋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8도, 모레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해가 지고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안개가 심해지는데요. 내일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일은 서해상에서 바다 안개까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강해지겠고요. 중서부 지방은 오전까지 미세먼지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도,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 26도로 낮 동안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도 일부 비 예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 조사를 보면은 19살에서 29살까지 우리나라 청년들이 우울감과 절망감을 느낀 비율이 지난 4년간 50%나 증가했습니다. 취업난, 열악한 근무 환경, 경제적 어려움이 주 원인입니다. 마침 오늘 세계보건의 날 주제가 우울증 이야기합시다입니다. 우울한 청년들이 스스로 얘기 꺼내기가 어려울 테니까 사회가 먼저 말을 걸어줘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